자,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 세금계산서 수취부분이랄지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금액을 차감해 주시, 그러니까 불공제시켜 주기 위해서 만드는 서식이니까 서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양식을 쪼각쪼각 쪼갰죠. 일단은 뭐 2번 하나 쪼개고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은 탭을 달리해 가지고 쪼개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첫 번째 거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탭을 끊어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식을 끊어가지고 탭을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 내역을 좀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텐데, 이론적 배경은 보시면 어떤 것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느냐. 사실은 이 내역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어느 정도, 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할 때, 부가세 입력하면서 판단할 때, 불공제 시켜야 할지,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시켜야 할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내역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뭐 8번까지 나오잖아요. 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랄지 사업과 지적 관련음 지출,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그다음에 면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뭐 수험생일 때랄지 뭐 혹시 여러분들이 뭐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뭐 암기해서 봐야겠지만 사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대신 이제 이렇게 막 정확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불공제 되더라라고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실수하는 일은 없겠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애초에 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애초에 발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수기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이 발행이 일단 발행을 받았으니까 혹은 발행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공급하는 쪽은 발행했고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 수기로 돼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거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랄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력돼야 될 뭐 공급자의 뭐 상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그런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 중간에 일부 없다면 매입세 공제가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돼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예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A씨가 나와 있는데 뭐 이것 중에도 뭐 아래 내역에 뭐 확인받거나 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사항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 조심해야 할 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적어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가 있냐면 운수업자 같은 경우에 운수업은 솔직히 생각해보면 운수업은 뭐가 있어야지 운수업이에요? 차가 있어야지 운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차를 먼저 사야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뭐 내야 되느냐 웃기잖아요. 차가 이쪽에 가면은 여기 차 사는 데 가서 나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번호 끊어줘. 사업자 등록증을 주세요. 그래. 세무서 가서 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건 차를 사와서 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영원히 반복하면은 차를 못 사고 사업자 등록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차를 살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내용에서 이제 나중에 차후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그 기간에 있던 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세금계산서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는데 나중에 가서 뭐 바꿔서 다 재발행해 달라는 등 그럴 필요 없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적어서 발급받아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확인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종종 이제 그 사장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실 확인해 보시면 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가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어. 그럼 공제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실기재 됐어. 보냈는데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 이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거, 매입세 불공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예외를 허용했어요.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 해서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게 뭐 있어요? 가산세가 있는 경우. 어떤 거예요? 경정함에 있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의 취지 자체가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한테 부담한 매입세를 공제해 주자는 취지. 그래야지만이 이 부가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게 돼 있는데 근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하고 관련돼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부가세 전가를 시키는데 내가 그냥 소비한 거나 이런 것 뜻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아래에 있는 뭐 그 법인세 공동경비 부담 기준에 따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내 게 아니야. 내가 부담하는 것은 일부고 나머지는 다 부가세까지 받아요. 남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내 거 해당되는 비율만큼만이 내 매입세액이지 나머지는 내 거 매입세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과 지출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불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대신만 해주는 거지 나는 거기 대신해 준 거에 대해서 서비스 피를 받아요. 대신한 용역비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경우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뭐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여행하는 여행자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거니까 우리한테 세금에서 와도 그 사람에 대한 차익분만 우리가 세금에 발행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서 우리의 사업과 사업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하시면 안 된다. 종종 이어가지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 그 금액이 큰 경우에 이 분쟁이 많이 생겨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흔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이 소형 수용차 이게 말하자면 그 수용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도 비용 인정되는 판에 마당에 좀 약간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요즘 같이 이제 유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매입세 공제까지 안 되니까 이건 좀 사실은 좀 손을 봐야 된다면 아예 뭐 영업용으로 쓰인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업무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업무용인데 다만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업무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영업용은 그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수용차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운송을, 그러니까 택시랄지 이런 운송 영역을 해주면은 영업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소형 수용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면 비영업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뒤에도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수용차의 경우에 구입 이주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했으니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 출퇴근도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럴 때야 그렇지만 이 비용 소형 수용차 관련해서 이제 각종 제재 수단이 많죠. 근데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차값에 차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막 몇억 원 사는 막 슈퍼카들 사가지고 매입세 하면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이 무조건 소형 승용차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좀 정비 궤도가 좀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인데 뭐냐? 소형이라는 것은 뭐냐? 8인승 이하가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를 구입하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거래처 대표님께서 오세무사 왜 이래? 소형 아니고 이거 대형이야. 이거 고급 세단이라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구분 대형이 아니라 이건 몇 인승이냐? 이게 소형이에요. 소형 자체가 8인승이어야지 8인승 이하면 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 소형 수용차 나와 있지만 9인승 이상은 이 대형 소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는 경차라고 하죠. 경차. 9인승 이상은 소형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배기량 1000cc는 경차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길이가 경차이면서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인 국민차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수입된 차 중에 국산 차 중에 뭐 두 종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소형차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안 맞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길이, 폭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조건 1000cc 이하야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정한 길이나 폭도 영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구입하는 것 할 때뿐만 아니라 빌리는 것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값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대리운전 우리 업용수용차 대리운전한다. 그렇죠. 그런 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 유지 뭐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에 접대비 및 이하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면세 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는 면세나 토지 관련 매입세는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된 거에 대한 매입세가 붙어야 되는데 토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지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예요. 뭐 있어요? 토지, 자본, 노동력 이게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학까지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모든 이 생산의 3요소에 해당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토지는 생산의 요소지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거기 관련된 토지도 물론 면세지만 토지와 관련된 면세 사업, 뭐 인적 용역이랄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요소에 관련된 매입세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부가세는 완벽하게 그런 이론적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 부가세 창출 요소는 매입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 관련돼서 분쟁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혹은 뭐 크게 따지면 이제 이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골프장을 지을 때 이게 면세에 해당되는 혹은 토지에 해당되는 건지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뭐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송가에 관련되는 자본 지출에 해당하는 아래의 토지 관련 매입세도 불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취득이나 형질이나 공장 부지 하는데 들어가면 공제될 게 맞을 것 같지만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부령은 부가세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 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실 건축물을 취득한 이유 목적 자체가 그 땅을 쓰려고 건축물을 취득한 거죠. 땅에 건축물이 있는 것을 취득해서 건축물을 멸실해버리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토지를 이용할 목적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토지 건물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하려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 임대사업이 안 돼가지고 임대사업에 쓴 거예요. 썼는데 임대사업이 잘 안 나가.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건축물을 멸실했다. 그러면 이 소급해가지고 내가 살 때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를 불공제 받아야 돼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매수세 불공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에는 사업자 등록 전 매수세인데 이건 이제 별 예전에만큼은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해라라고 돼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20일 내에 하라고 돼 있지만, 근데 그러면 거기다 불이익으로 20일 안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 것만 매수세 공제를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이 기간이 흐름의 기간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 과세 기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를 이렇게 개시를 시작해서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여기서 20일 이내에 사업 등록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20일 지나가지고 이때 시점에 사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산해가지고 20일 이내 여기까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색깔을 바꿔서 자, 어떻게 이 사업을 개시한 과세 기간에 과세가 이때요.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이때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여기 있는 기간 전체 이 기간 전체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전부 다 해주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그 딱 20일 따져가지고 20일 전과 매입세 불공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25일까지 신고니까 22일째, 이 3일째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 되겠지만 20일까지만 신고하면은 20일 날까지만 신고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니까 사실은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의 의미가 예단만큼은 떨어져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20일 이후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만큼 주요도는 떨어졌지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금,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 이 금,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될 때 금, 구리, 스크랩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보내줘야 돼요. 거기 계좌를 정해준 데에 매입했으면 예를 들어 금값이 100만 원이다. 부가세 10만 원 포함해서 110만 원을 계좌를 통해서 송금하면은 그 매출한 사업자는 거기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나중에 이 금액만큼을 나중에 내가 부가 신고하는 시점에 매입세 먼저 납부한 걸로 보고 공제를 해줘요.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 금이나 구리스크랩은 막 그냥 어차피 내가 쓰다가 다시 받아 다 이게 주고받고 하면은 표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사고가 한번 터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런 금융 같은 것을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갚았어야 되는데 가다가 딱 망해버린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던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이쪽을 빌려줬다고는 편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판 거 아니에요. 판 걸로 보고 부가세 안 매기는 거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해서 반드시 금이나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 금이나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금 조각도 열을 가면 다시 금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스크랩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안 그러면 의미 없이 매입세 공제할 것도 없죠. 빼먹어서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지저분하게 제가 썼네요. 이 의미만 이해해 주세요. 자,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아시고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탭에 있죠. 두 번째 탭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있잖아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뭐냐?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이 경우는 반드시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액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가 공통으로 매입하는 세액에 대해서 아니 과세 사업장이랑 면사업장이 딱 구분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해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한 사업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 이게 추적이 불가능해요. 뭐 사실은 뭐 같은 김대리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사업도 관할하고 공간도 면사업에 뭐 물건 쌓아두는 거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했다가 저기다 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합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대로 하면 되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 혹은 추적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에 추적하려고 해가지고 막 금을 그어가지고 막 다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과세 물품을 쌓아둔 것은 뭐 3.5평. 여기 면세 물품을 쌓아놓은 것은 2.7평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거기 쫙 쪼개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구분하는 그게 근데 매번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할 때마다 달라져. 그걸 맨날 하고 있으려면 매일매일의 그 창고에 그 임대하는 부분에 그걸 하는 것이 차라리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이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투입 대비 효익이 낮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율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그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런 경우에 나온 것처럼 임차료, 대표적인 임차료랄지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전력비, 통신비, 소모품이나 공통으로 일하는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기장료 같이 우리 세무서비스, 기장료는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우리 세무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에는 신경 써가지고 면세 부분에 뭐 10% 할애하고 나머지 과세 부분에 90% 할애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매입세 불공제, 면세에 관련된 것은 불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면세 비율만큼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매입세를 불공제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안분계산은 공통 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죠. 면세 비율만큼을 하겠죠. 근데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낮아. 안분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5%도 안 돼. 이 면세 비율이. 그러면 안분계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5% 미만인데 500만 원 이상이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로 따지는 거 공가액이 아니라 매입세로 따졌더니 5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의미가 있죠. 5% 이상이려면은 1억 원?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안분계산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가 500만 원이라니까 총 비율이 1억 원이면은 5%가 500만 원이니까 그 총 비율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돼요. 5% 미만이라도.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 합계액이 5%를 넘어서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인데 합계액이 5만 원밖에 안 돼. 되게 매입을 조금 해왔어.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공통 매입자를 매입해왔는데 그러니까 과세면에서 사용하려고 재화를 매입했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공급했다는 건 팔아버렸어요. 있던 것을 팔아버렸는데 팔 때 과세면세 비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과세로 해갖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를 과세해서 파는 것을 여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나중에 이제 신고하는 시점에 받는 건데 얘는 공급할 때는 전부 다 과세로 팔았는데 왜냐하면 과세면세 비율이 직전 기간 과세면세 비율이 없으니까 당해 기간이 아니면 직전 기간 과세면세 비율로 하는데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냥 전부 다 매입세액 해가지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나오는데 정산은 뭐냐? 이 공통 매입세액 중에 이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가 있어요. 혹은 예정신고 비율에 따라서 감가상각 자산 죄송해요. 감가상각 자산은 네 번째 탭이고 여기는 공통 매입세액 정산은 뭐냐면 예정신고 때 예정 비율에 의해서 뭔가를 예정에 의해서 예정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에요. 예정에 의해서 정산을 한 게 있다면 나중에 그 확정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과세면세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확정 신고 때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정 사용 면적별로 그러니까 팔 목적으로 예정으로 그러니까 임대해 주려면 임대의 목적 이제 이것을 팔려고 하면 예정 공급가격 비율로 해서 아무튼 예정이 들어가는 비율로
예정 사용면적 비율이랄지 예정 공가 비율이랄지 이런 식으로 예정으로 해서 해놓은 거라면 확정 시기에 가장 가까운 애가 예정 때 부가세 과세 면세 비율로 면세 비율대로 한 거라면 확정 신고 때는 당해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이 나오니까 그 시점에 정산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 사업자와 같이 6개월에 확정 신고 때 한 번 하는 사람은 정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하는 것 자체가 확정되는 거니까 예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확정 신고 때 정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으로 신고한 게 있을 때 정산명세서에 확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정산시 산식은 뭐 있어요? 다른 건 똑같은데 총공가에 해당되는 분의 당해 과세기간에 똑같은데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기불공제 매식을 빼면은 정확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비율만큼 불공제 되어 있는 게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탭에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던 그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명세는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한 과세기간은 5%, 그 다음에 그 외 감가상각 자산은 25%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서 내가 매입세 공제받은 게 억울하거나 혹은 유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때 해필이면 면세 비율이 되게 낮아. 면세 비율이 그때 5%도 안 될 때가 공제를 안 하거나 아니면 5% 이상이니까 이 감가상각 자산이 크니까 했긴 했겠죠. 근데 되게 면세 비율이 낮아가지고 면세 공제를 대부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면세 비율이 점점 많아져서 그러면 내가 사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 면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내가 과다 공제 받는 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재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은 5%씩이니까 한 과세기간마다 그러니까 20개 과세기간을 통해서 1년이 2개 과세기간이니까 10년간을 재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25%니까 어떻게 돼요? 한 기에 25%니까 1년이면 2기니까 50% 그러니까 2년간 사후 관리를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산이 아니라 재계산이에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늘어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겠죠. 자, 뭐 그렇네요. 구축물 5%, 감가상각 그 밖에 감가상각은 25%, 건물 또는 구축물 25%,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 5%, 25%. 이건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예, 이 경우 기억해 두시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례에서 나와 있는데 사례 문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면은 비용 영업용 소형 수용자 주유대 유지 관련이잖아요. 유지 관련이기 때문에 이 53만 원에 해당되는 매입세 5만 4천 원. 아,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됐네. 자, 5만 4천 원은 예, 매입세 불공제 되겠죠.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8천 원. 그다음에 면세사업 가치 관련 지처불분 25만 5천 원. 이것은 바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다가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 주유대. 그러니까 입력할 때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다 불공으로 입력할 때 주유대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하단에 나오죠. 여기 하단에 여기에 이렇게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님은 4번의 접대비 관련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적어서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한번 제가 입력해 놓은 거니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비영업용 소형수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해서 면사업 관련해서 매입세 불공제된 내역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불공제를 입력하고 사유만 선택해주면 이 사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매입처표에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불러와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공통매입세가 안 붙는 사 어떻게 해요? 아무 탭 가면은 산식에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할 거니? 라고 하는데 이게 법정 기준이에요. 첫 번째, 당해 과세기간에 공가액 기준이면 공가액이 먼저예요. 공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하는데 공가액이 없다 라고 한다면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어요. 과세면세가 비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가액 기준으로 매입 과세면세 비율로
그다음에 그것도 없다. 더 한다면 상해과세기간의 예정 공급가액 기준으로 예정 공급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없다. 예정 사용면적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건물을 지어서 뭐 부동산 이 업에 쓸 거다. 근데 주상복합이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예정 사용면적 비율이 첫 번째가 돼야겠죠. 다른 건 필요 없이 위에 목적 자체가 이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는 건데 뭐 다른 비율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이게 정산은 그 앞에 안분한 계산 내역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자산이 건물 구축물이냐 혹은 기타 자산이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입력하면 불러와져요. 근데 입력하는 게 없으니까 안 불러와지는데 해서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입력해놨으면 근데 불러와져요.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불러와지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에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입력된 금액은 신고상에 면세 비율 합친 거 직접 한 거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해서 불공제되는 거랑 합쳐가지고 신고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해서 금액은 공가격은 얼마고 세액은 이만큼은 사유가 불공제 명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접대비 관련, 면세 관련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유 혹은 공통 매입세액에 의해서 다 합쳐진 금액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의 금액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차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합계 매입세액 공제받을 게 이만큼이에요. 공제받을 게 이만큼이어가지고 매입세액 1,000 얼마를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불공제 금액 강조를 해서 빨간색 해서 547만 원을 뺀 나머지만 공제를 받아라라고 하니까 얼마 됐어요? 아래 나온 것처럼 406만 5,685원 공제받는 거죠. 이것만 공제받는 거예요. 전체 다 이만큼을 전부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면세 비율을 아니 여기서 공제받는 것만 빼면 빼지 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계산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이해가 되죠. 왜? 공제받을 것은 이미 다 적어놨으니까 생년 학회표에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세액 내역이 있고 하는데 불공제 내역은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내역을 차감해야지 맞겠죠. 여기서 공제받을 것을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체 공제받을 금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면세 비율을 구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를 달리해서 다음 서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